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산 비중 중에서 부동산 비중만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돈이 없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90%가 가난해졌다. 정부 인사 피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자산의 태반을 부동산 쪽으로, 평균이 80% 정도라는 건요, 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은 일부는 오히려 자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죠. 내 자산이 내가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매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상황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해졌다고 그랬어요. 해외에서도 딱 경고한 나라가 2개가 있었죠.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서 역성장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딱 2개를 경고했고요. 그 중에 1개의 나라는 무너졌고, 1개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도록 갖은 정책들을 쓰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90%가 가난에 빠져있는 한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국민 90%가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우리 박상욱 국토부 장관님 피셜이죠. 8,500만원까지 확대를 했고,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이 정책목이인 대출 요건에 맞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근로소득이 연 8,400이 소득 상위 10%니까 90% 이상이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국민의 90% 이상이 소득상으로는 저소득, 즉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계 자산을 보니까 4억 1,424만원. 이게 부동산이고 전체의 78.6%를 차지한다. 자,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머지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동산만 올라가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혹은 나머지 자산을 줄여가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소리죠. 즉,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다. 쓸 돈이 없고. 그래서 보니까 미국도 부동산 비중은 28.5%밖에 안 되고, 일본은 37.0, 영국은 46.2인데 78.6%인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21.4%밖에 안 돼요. 이걸로 뭘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가계 차원에서는 모든 여유 자금을 아파트에 투입하니까 은퇴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인 빈곤이다. 노인 빈곤이 왜 생기겠어요? 8억짜리 아파트 가지고도 그거를 차마 팔지 못하고 주택연금 같은 거라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가스수도 다 끊겨도 집은 절대로 안 내놓고 물려줄 자손도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은퇴 후에 4년 후면 금융자산 다 쓴다. 왜? 요거 가지고 금융자산, 요거 가지고 얼마나 버티냐. 여기에 말씀 많이 드렸었죠? 가계 부동산 편중은 토지 가격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낮춘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인지에서야 기사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파트 가격 올리고 얘가 토지 가격 올려서 이게 상가나 오피스 이런 곳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임대료가 비싸지고, 임대료가 비싸지면은 기업의 생산성, 인건비라든가 혹은 연구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돈이 임대료로 빠지니까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은 더더욱 경직이 된다. 전체 80%가 부동산에 박혀있고 20%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그 20% 중에서도 한 5%, 10% 정도는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심지어는 돈 많은 삼성마저도 지금 기술로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빠지고 있죠.
자, 8월에는 KIRIS 통계. 요거 뭐예요? 중개사협회에서 만든 통계죠. 중개사협회에서 만든 통계는 떨어지고 있다는데 오히려 부동산원은 상승했다는 괴이한 지표가 나왔죠. 심지어 같은 부동산원 지표에서 실거래 가격 지수가 7월 대비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주택가격 지수는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월간보다 더 잔인하게 올라간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주간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원 통계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9월에는 지금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고 그러죠. 전국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80% 이게 무너진다는,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소득은 90%가 저소득층인데 자산마저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면은, 그래서 거품이 붕괴가 되는데 이거 거품 붕괴되지 않도록 빚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그랬죠. 빚을 늘리니까 부동산은 끝끝내 붙들고 있는데 돌려막기로 빚을 늘려가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해요? 갚기 힘들어가지고 돈을 더 빌렸으니까 펑펑 쓰면서 놀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더 허리띠 졸라매죠. 그러면은 돈이 더 안 돌죠. 통화승수가 괜히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붕괴가 되는데, 이번 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부동산 통계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통계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2022년에 했던 이야기가 뭐고 2023년에 했던 이야기가 뭐고 올해 했던 이야기가 뭐다? 경제는 상저하고 할 것이다. 근데 2022년 어떻게 됐어요? 경제는 부동산에서 상저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8월에 역전세난 크게 터지면서 부동산 작살나고 아비 규환이었죠. 2023년에 9월에 특례보금자리로는 일반형 끝내니까 또 경제 또 무너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에 시행하기 전까지 부동산 막 뛰었는데 부동산은 계속 상고하저 되고 있었잖아요. 돈 풀어서 하는데 그 여러 개 다 되니까, 혹은 너무 풀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받아간다, 그러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막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낙관적으로 평가하죠. 한은도 아니다, KDI도 아니다, 세계 통계에서도 한국 지금 경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만 계속 내수가 나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하죠. 왜 내수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선행지수 순행 변동치를 보면은 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뜨니까 정부는 내수가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100을 넘고 나서 모든 기준 100이죠. 보통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상황이 된다는 소리죠. 지난해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23년 11월부터 지금 24년 8월까지 계속 100을 웃돌고 있으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엔 어때요? 순환 변동치가 100을 웃돌면 3에서 6개월 뒤 경기가 개선된다는 뜻인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기간 동안에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냐. 이것은 보통 저 변동치가 좋게 나왔을 때 경기 상승을 예고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부진이 이례적이다.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오겠어요? 통계 개편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통계가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동성만 잔뜩 들어간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이용하면 지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 통계는 그래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고 IMF에서 경고했던 통계죠. 근데 이 지표를 굳이 써가지고 일본보다 소득이 높아졌느니 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밑으로 떨어졌느니 지표만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 통계에 유동성을 갖다 쓰면은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이 통계가 합리적인 통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정부에서 제로금리까지 내려가지고 돈을 쏟아붓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행지수를 보면 어때요? 선행지수는 좋게 나오는데 동행지수를 보면은 계속 작년 9월부터 100을 밑돌고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 8월엔 98.2까지 떨어지면서 21년 2월 아직도 제로금리일 때였어요. 0.5%인 금리일 때였는데 그때랑
동일할 정도로 최악으로 지금 경기가 치닫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는 긍정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통계를 토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금리는 내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침체는 아니다. 부동산 살려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부동산 때문에 침체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GDP 지표를 개편하면서 GDP 지표가 좋아졌고 부채 지표가 좋아졌고 선행지수가 좋아지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부동산을 살려도 되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는 이든 어디든 다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에 들어간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국내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몇 개. 이 괴리 벌어지는 선행지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5월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때 1분기 GDP 서프라이즈 나왔었죠. 이거 20년 통계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거는 낙관할 때가 아니다. 제가 그때도 그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계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선행지수만 항상 좋게 나오는 거지. 과잉 유동성으로. 그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보통 유동성 완화를 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금리 인하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자니 지금 부동산도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환율도 금리 결정의 새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 왜냐면 한 달간 70원 가까이 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400원대 중반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1,400원대가 뉴 노멀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렇죠. 그때 한은에서 금리 결정에서 크게 고려하는 거 두 가지가 부채 상승률하고 환율 이 두 가지를 크게 고려한다고 그랬죠. 저게 한은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에서 신경 써야 될 건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지금 대출을 막아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뭐 내년 대출 풀 거다. 내년 대출 풀리지도 않아 얼마.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지금 대부분이 저소득인데 부동산만 거품이 있으니까 부동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부동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환율이 튀니까 금리는 못 내리는 거고 근데 정부가 보기에는 경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인도 못 잡고 있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자산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도 아니에요 사실. 깔려 있는 거지. 실거주는 그 돈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돈이 아닌 이상 돈 번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돈 벌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살았던 것들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바짝 졸라매가지고 부동산을 샀어. 오른다고 해서 샀어요. 올랐는데 떨어질 때 오른 가격에 못 팔았어. 그래서 나중에 빚 갚느라고 또 허리띠 졸라매.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그게. 자산은 많은데 빚도 자산이니까. 자산은 많은데 자산이 없는 사람보다 소비를 못하고 누릴 거 못 누리면 그게 가난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국내 90%가 가난에 빠진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